이 시간에는 선진국에서 국가부도까지 추락한 그리스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스로부터 유럽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가 이루어낸 문명은 유럽의 미술 양식과 정치, 철학과 같은 수많은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근현대의 그리스도 유럽 안에서는 영향력도 컸고 경제 상황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해운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 반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는 신화보다 디폴트 선언으로 유명한 국가가 되었죠. 그리스의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고 수차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디폴트를 선언했던 국가가 그리스만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스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9년 그리스는 공산당 반란으로 벌어진 그리스 내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전을 끝낸 그리스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였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보면 한강의 기적과 같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같은 해 세계 경제 성장률 2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리스의 성장세는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1974년 왕정의 폐지와 1981년 유럽연합 가입까지 하면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됐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2001년 1월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로존에 가입했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그리스는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이 호황기는 그리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호황기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했다면 위기는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의 90%가 해운업과 관광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업구조는 보통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산업구조입니다. 선진국의 경제는 대부분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이유 없이 공장이나 제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자국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기껏해야 식품이나 담배가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생산국이 정작 가공된 올리브를 수입하는 것은 어딘가 많이 이상합니다. 올리브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가공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들 말고 뛰어난 사업가들이 나서서 산업을 부흥시켜야 했지만 당장 해운과 관광 사업을 하면 돈이 훨씬 더 잘 벌리는데 굳이 기반이 없는 제조업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괜히 창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듯 2000년대 초반은 그리스가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유로존 가입 초기 그리스는 화폐의 통합으로 자금 유통이 쉬워졌고 화폐 가치의 절상으로 투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말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흐지부지 되어버린 산업개혁과 부동산에 낀 거품으로 그리스의 경제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당분간 경제성장은 계속 이어졌지만 막상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반 없이 올라간 그리스의 경제는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경제의 상승세는 꺾이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순식간에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입 초기에는 좋은 줄로만 알았던 유로존마저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질수록 빚만 쌓여갔습니다. 부동산의 거품도 꺼졌고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서 관광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물가만 비싼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당장 그리스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고 대신 자국의 국채를 매입해 주길 원했습니다. 당장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국채를 사달라고 배짱을 부렸고 그 중에 중국이 그리스 국채 매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조건으로 그리스 국민은행의 주요 지분을 원했고 그리스는 자존심이 있었기에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0년 다른 나라들은 세계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그리스는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고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도 고집부릴 처지는 아니었는데 상황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는 구제 금융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긴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긴축 정책이란 외화 비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 경기 과열을 막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보통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그리스는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2010년 구제 금융 협상이 안 좋게 끝나면서 그리스는 완전히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새로운 세계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를 살려야만 했고 2011년에도 구제 금융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긴축 정책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스의 국민들은 긴축안을 시행하느니 차라리 디폴트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도 유럽연합을 상대로 유로존 탈퇴와 함께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경제가 돌아갈 수단도 없는 주제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정말 디폴트를 선언할 생각은 없었고 긴축 조치 없이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긴축 정책 없이 금융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그리스는 마지막 발악으로 제3차 구제 금융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디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긴축 정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국민들과 긴축안 없이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유럽연합 사이의 의견은 좁혀질 생각이 없었으며 이때 그리스 정부는 당황스러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독일에게 나치 시절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협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협박을 먹힐 리가 없었고 결국 2015년 여름 아름다운 여행지였던 그리스는 디폴트에 빠지고 맙니다. 1949년 내전부터 2015년 디폴트까지 그리스가 겪었던 일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국민들의 무책임함과 정부의 무능함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이것 하나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가 망한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그리스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올리브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동시에 가공된 올리브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제의 90%를 해운업과 관광업으로 해결하는 그리스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는 위기가 찾아올 때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무리하게 가입한 것입니다. 단일 통화를 상용하는 것이 장점이 되려면 유로존 국가들과 체급이 비슷해야 하지만 그리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체급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성장 가능성 역시 산업구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유로존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겹치면서 빚더미에 올랐던 것입니다. 경상수지란 무역에서 생기는 흑자와 적자입니다. 그리스가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봤던 이유는 자국 제조업이 약해서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능한 정치인들과 무책임한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표를 얻는 일명 포퓰리즘이 성행했습니다. 이런 퍼주기식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큰 복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도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을 선택할 때 누가 더 큰 복지를 주는지로 투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피를 토하며 반대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인을 무능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입니다. 무능한 정치인을 뽑은 것은 국민들이니까요. 정치 관련 명언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국가 부도까지 추락한 그리스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